제 나이 68입니다. 재혼했다가 평생 모은 전 재산 전부 날렸습니다. 아파트도 팔았어요. 지금 저는 월세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도 멀어졌어요. 여러분, 절대 제 실수를 따라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8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40년을 살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돈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알뜰하게 모아서 아파트도 장만하고 예금도 7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자식 둘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행복했어요. 남편이 65세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출근하던 남편이 저녁에 안 돌아왔어요.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없는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밥 먹을 때도 혼자, 텔레비전 볼 때도 혼자였어요. 밤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쓸쓸했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딸은 부산에 있었어요. 다들 바쁘게 살았죠. 처음엔 자주 전화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명절에나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해는 해요. 다들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친구들도 있긴 했어요. 같이 등산도 가고 복지관에서 운동도 했죠. 근데 친구들도 각자 가족이 있잖아요. 만나도 한두 시간이면 헤어져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혼자였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남편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70이셨고 부인과 사별하셨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외로운 건 서로 같았습니다. 그분은 친절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죠. 남편 생각에 힘들다고 하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셨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위로가 됐어요. 몇 달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어요. 그분도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같이 살면 서로 의지가 되지 않겠냐고요. 재혼을 제안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고민됐어요.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재혼이라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끌렸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거든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어요. 재혼 생각이 있다고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재산은 있어요?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딸한테도 말했어요. 딸도 반대했습니다. 엄마 조심하세요. 요즘 재혼 사기 많아요.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 많대요. 그분 제대로 알아보세요. 딸도 걱정하는 투였어요. 저는 섭섭했습니다. 내가 그런 것도 모를까요? 그분한테 자식들이 반대한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자식들 입장에선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여드리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66에 재혼했어요. 작은 결혼식도 올렸죠. 아들과 딸은 왔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 축하한다고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재혼 초기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좋았어요. 같이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이야기 나누고요. 혼자일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챙겨주셨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시고 산책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저처럼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시고 주변에 도움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제 실수가 여러분한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작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다고요. 500만 원만 잠깐 빌려줄 수 있냐고 하셨어요. 금방 갚을 거라고 2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빌려줬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2주 뒤에 그분이 600만 원을 갚으신 거예요. 100만 원을 이자로 더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덕분에 사업이 잘 됐다고,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 사람은 정직하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이번엔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요. 사업이 잘 돼서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한 달이면 갚을 수 있다고 저번처럼 이자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1,000만 원을 빌려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정말 2,200만 원을 주셨어요. 200만 원을 이자로 더 얹어서요.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그분이 명품 가방을 선물로 줬어요. 제가 평생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비싼 가방이었어요. 재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잘 대해 주셨고 특별히 돈 이야기도 안 하셨어요. 가끔 작은 선물도 사오시고 외식도 자주 하셨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재혼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재혼 1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큰 사업 기회가 생겼다고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래요. 성공하면 우리 노후가 정말 편해질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얼마냐고 물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5천만 원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요. 그건 정말 큰 돈이잖아요. 제 예금의 거의 전부였어요. 고민이 됐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까지 약속을 다 지키셨잖아요. 2번이나 빌려드렸는데 2번 다 제때 갚으셨어요. 오히려 이자까지 더 주시고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1억은 벌 수 있다고요. 그럼 5천만 원 갚고도 남는다고, 우리 노후 자금도 두둑해진다고 했어요.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데서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마음이 혹했어요. 지금까지 평생 고생만 했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결국 빌려드렸어요. 5천만 원을요. 통장에 있던 돈 거의 다요. 그분이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인생이 바뀔 거라고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개월 뒤에 갚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3개월만 기다리면 돈도 돌려받고 우리 노후도 편해지는 거잖아요.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뒀어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분한테 물었어요. 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그분은 웃으면서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분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냥 피곤하다고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 통화를 자주 하시는데 목소리가 다급해 보였어요.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됐어요. 약속한 날짜였어요. 아침부터 떨렸어요. 오늘 돈을 돌려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하루가 다 지나도록요. 저녁 먹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이 약속한 날인데요. 그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안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금만 더요? 얼마나요? 일주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분은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냥 조금만 더라고만 하셨어요. 불안했어요. 혹시 사업이 잘못된 건 아닐까? 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언제 갚으실 거예요? 그분은 짜증을 내셨어요. 자꾸 재촉하지 말라고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 태도에 기분이 나빴어요. 2주가 지났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돈 빌려준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미쳤어요. 5천만 원을요. 그것도 전부 다요? 아들이 당장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 사람 만나봐야겠다고요. 저는 말렸어요. 괜찮다고 조금만 기다리면 갚을 거라고요. 근데 아들은 말을 안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내려왔습니다. 아들이 그분한테 물었어요. 우리 어머니 돈 언제 갚으실 건가요? 그분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부부 사이 일에 자식이 왜 끼어드냐고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했어요. 아들이 화를 냈어요. 부부 사이가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 사이 아니냐고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아들하고 그분이 소리 지르며 싸웠어요.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아들이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 테니 그때까지 돈 갚으세요. 안 그러면 고소하겠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그분이 화를 내셨어요. 당신 아들이 뭐가 저렇게 버릇없냐고 나를 뭘로 보고 고소를 하냐고요. 저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돈은 안 나왔어요. 그분은 집을 나가셨어요. 어디 가시는지도 안 말씀하시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셨어요. 3일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사라졌어요.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그 사람이 집 나갔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울면서 말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경찰이 말하더라고요. 성인이 며칠 안 들어온 건 실종이 아니라고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요. 돈 문제는 민사라서
경찰이 관여할 수 없다고 했어요. 막막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그분이 돌아오셨어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요. 제가 물었어요. 돈은요? 언제 갚으실 거예요? 그분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돈. 당신은 돈밖에 몰라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요. 내가 원해서 이러는 줄 알아요? 저도 화가 났어요. 원하지 않았으면 왜 빌렸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인데요. 그날 밤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서로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돈이 중요하면 이혼하자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혼이요. 재혼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요. 다음 날 아들이 또 내려왔어요.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변호사가 그분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돈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법적 조치를 시작한 거예요. 그분은 이게 뭐냐고 부부가 이럴 수 있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눈물만 났어요. 그분이 짐을 쌌어요. 나가겠다고 하셨어요. 당신들끼리 잘 사시라고, 자기는 못 살겠다고요. 저는 붙잡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분은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요. 1년 반 전에 행복하게 재혼했던 게 꿈만 같았어요. 지금은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혼자예요. 통장을 확인했어요. 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빠한테 들었어요. 저는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했어요. 그분을 찾아야 한다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어디 사는지 몰랐어요. 재혼할 때 그분 집으로 안 가고 제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분 원래 집 주소는 물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분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분 아들은 차갑게 말했어요. 모른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물었어요. 제가 괴롭혔어요? 돈을 안 갚는 게 누구예요? 그분 아들이 말했어요. 사업이 안 된 건데 어쩔 수 없다고 없는 돈 어떻게 갚냐고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분 재산을 조회해봐야 한다고요. 혹시 숨긴 재산이 있을 수 있다고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분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예금도 없고 차도 없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던 거예요. 제 돈만 노린 거였어요. 지난 1년 반 동안 보여줬던 친절함, 따뜻함 전부 연기였던 거죠. 처음 500만 원, 1000만 원 갚은 것도 다 계획이었어요. 제 신뢰를 얻기 위한요. 명품 가방도 생각났어요. 그때 받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가방도 제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제 돈이에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완전히 당한 거예요. 68세 늙은 여자가 사기꾼한테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날린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같이 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심했습니다. 아들이 또 내려왔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아들이 설명했어요. 재혼하면 재산이 공동명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법적으로 배우자 권리가 생긴다고요. 그 사람이 마음먹으면 아파트에 대해서도 권리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변호사도 같은 말을 했어요. 재혼 기간이 짧긴 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였으니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다고요. 딸도 올라왔어요.
언니랑 오빠가 저를 앞에 두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아파트까지 빼앗기면 큰일이라고 당장 이혼 소송을 먼저 걸어야 한다고요. 재산 분할 안 해주는 방향으로 싸워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만 났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현실이 느껴졌어요. 변호사 비용이 또 나갔어요. 이혼 소송에 500만 원 돈 받는 소송에 300만 원이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들이 대신 내줬어요. 미안했어요. 68세 늙은 엄마가 자식 돈 쓰게 만드는 게요. 소송이 시작됐어요. 법원에서 그분을 봤어요. 몇 주 만에 보는 거였어요. 재판정에서 그분이 주장했어요. 아파트의 절반을 달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집안일 도왔고 정신적으로 의지했으니 재산 분할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듣고 있으니 기가 막혔어요. 본인이 사기친 건 말도 안 하면서요.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결혼 기간이 1년 반밖에 안 됐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 돈 5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 변호사가 말했어요. 5천만 원은 증여라고요. 부부 사이에 준 돈이니까 빌린 게 아니라 준 거라고 했어요. 차용증도 없다면서요. 맞아요. 차용증을 안 받았어요. 부부인데 무슨 차용증을 써요? 그게 독이 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차용증이나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없다고 했어요. 통장 내역만 있다고요. 제 통장에서 그분 통장으로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요. 판사가 말했어요.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빌려준 건지 준 건지 알 수 없다고요. 법정을 나오면서 울었어요. 차용증을 왜 안 받았을까요? 너무 어리석었어요. 재판은 몇 달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매일 불안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돈도 못 받고 집까지 빼앗기는 건 아닐까?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재혼했다가 사기당했다는 걸 어떻게 말해요? 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딸네 집에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도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같이 살자고요. 근데 며느리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어요. 결국 혼자 있었어요. 매일 법원에서 연락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판결문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갔어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변호사가 판결문을 보여줬어요. 이혼은 인정됐어요. 당연하죠. 재산 분할은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파트 분할은 기각됐다고요. 안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5천만 원이었어요. 판사가 이렇게 판결했어요. 증여로 볼 수 없지만 차용도 명확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절반만 돌려주라고 했어요. 2,500만 원이요. 나머지 2,500만 원은 못 받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절반만요. 제가 번 돈인데 왜 절반만 받아요? 결국 받아들였어요. 2,50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어디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였어요. 그분한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받아요? 판결문은 받았지만 실제로 돈 받는 건 하늘의 별 따기래요.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근데 압류할 게 없었어요. 변호사 비용만 800만 원 들었어요. 판결은 받았지만 돈은 못 받았어요. 5천만 원 날리고 변호사 비용 800만 원 쓰고 남은 건 휴지, 조각 같은 판결문뿐이에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딸이 올라왔어요. 엄마 상태를 보러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많이 늙으셨어요. 살도 빠지셨고요. 거울을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재혼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건강도 나빠졌어요. 혈압이 올라갔고 당뇨 수치도 높아졌어요. 병원에서 스트레스 관리하라고 했어요. 약도 처방받았어요.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까지요. 약값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10만 원 넘게 나갔어요. 통장을 정리해봤어요. 변호사 비용 빼고 병원비 빼고 생활비 쓰고 나니까 4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국민연금은 받고 있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요. 그걸로 살아야 해요.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내고 밥 사 먹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빠듯했어요. 아파트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치, 두 달치요. 돈이 없어서 못 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독촉 전화가 왔어요. 창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고기는 비싸니까 안 사고 채소 위주로 먹었어요. 가끔 아들이 용돈 보내줬어요. 50만 원씩요. 고맙긴 한데 마음이 아팠어요. 68세 엄마가 30대 아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게 말이 돼요? 친구가 전화했어요. 요즘 왜 안 나오냐고 복지관에서 다들 궁금해한다고요. 저는 아프다고 둘러댔어요. 외로웠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요.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받았던 거요. 옷장에 고이 모셔뒀던 거예요. 이제 보니 역겨웠어요. 제 돈으로 산 걸 선물이라고 준 거잖아요. 중고로 팔면 돈이 되지 않을까 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400만 원에 팔렸어요. 그 돈으로 밀린 관리비를 냈어요. 전기세도 냈고요. 남은 돈으로 장도 봤어요. 오랜만에 고기도 샀어요. 삼겹살 한 팩이요. 혼자 구워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딸이 또 전화했어요.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민됐어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돈도 없고 건강도 나쁘고 혼자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딸네 집에 가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딸은 부산에 살아요. 게다가 딸 남편한테 미안했어요. 아들이 다시 내려왔어요. 엄마, 이 집 파세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원룸 얻어드릴게요. 집을 팔라고요? 평생 산 집을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아들 말이 맞았어요. 이 집은 너무 커요. 혼자 살기엔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요. 작은 집으로 옮기면 그 차액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시세가 2억이래요. 근데 기쁘지 않았어요. 집이 빨리 팔렸어요. 한 달 만에요. 젊은 부부가 샀어요. 신혼집으로요. 계약하는 날 그 부부를 봤어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저랬어요. 남편이랑 행복했었죠. 잔금 받는 날이었어요. 2억에서 대출금 5천만 원 빼니까 1억 5천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양도세를 내야 한대요. 2천만 원이요. 결국 손에 쥔 건 1억 3천만 원이에요. 평생 모은 게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이사를 했어요. 서울 아들네 근처로요.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요. 작았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예요. 부엌도 방 안에 있어요. 이런 데서 산 적이 없었어요. 서글펐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가져온 게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개, 입을 그릇 몇 개요. 큰 집에 살 때 있던 가구들은 다 버렸어요. 원룸엔 들어갈 자리가 없었거든요. 평생 모은 살림이 쓰레기가 됐어요. 남은 돈 8천만 원은 은행에 넣었어요. 정기예금으로요. 이자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국민연금 50만 원이랑 합치면 80만 원이에요.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3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한 달에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결국 집에서 해 먹어야 했어요. 제일 싼 재료로요. 마트에서 제일 싼 것만 샀어요. 시든 채소 할인 스티커 붙은 고기요. 젊은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요. 창피했어요. 병원비도 걱정이었어요.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요. 그것도 30만 원에서 빼야 해요. 그럼 2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말 빠듯했어요. 아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용돈 줄어요. 50만 원씩 주고 갔어요. 고마웠어요. 근데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보세요. 나라에서 돈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초생활수급자요?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됐어요? 아들이 설명했어요. 엄마 재산이 8천만 원이고 월세 사시니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거래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요. 근데 저는 싫었어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평생 일하면서 세금 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나라 돈 받아먹고 살아요? 아들한테 거절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켰어요. 여름이었는데도요. 선풍기만 틀었어요. 근데 너무 더웠어요. 결국 에어컨을 켰어요. 다음 달 전기세 고지서를 받았어요. 15만 원이었어요. 남은 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라면만 먹었어요. 하루에 2끼요. 살이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딸이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제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사세요? 딸이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라면 몇 개 하고 김치만 있었습니다. 딸이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어요.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반찬도 샀어요. 100만 원어치요. 저는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딸이 화를 냈어요. 엄마, 제발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사온 거예요. 딸이 소리쳤어요. 저는 결국 받았어요. 고마웠어요. 근데 동시에 한심했어요. 68세 엄마가 30대 딸한테 밥 얻어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날 밤 딸하고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세요. 자존심 버리세요. 살아야 자존심도 지키죠. 이렇게 굶으면서 사시면 안 돼요. 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결국 신청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요. 서류 내러 주민센터 갔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제일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 통과됐어요. 한 달에 60만 원씩 나왔어요. 국민연금 50만 원, 이자 30만 원, 수급비 60만 원 합치면 140만 원이에요. 월세 내고 90만 원 남아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일하면서 세금 냈는데 이제 나라 돈 받아먹고 사는 거잖아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수급자라는 걸 어떻게 말해요? 복지관도 안 나갔어요. 부끄러워서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원룸에 틀어박혀서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제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3년 전만 해도 아파트 있고 예금 있고 여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월세방에서 수급비 받으며 사는 노인이에요. 다 재혼 때문이에요. 외로워서 한 선택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어요. 제 돈만 노렸던 거예요. 1년 반 동안 친절한 척 사랑하는 척 했던 게 다 연기였어요. 자식들하고도 사이가 멀어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재혼할 때 자식들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아들은 용돈 주느라 힘들 거예요. 월급쟁이가 엄마 용돈까지 주면 얼마나 빠듯해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것도 돈이고 장 봐주는 것도 돈이에요. 제가 집만 되는 거예요. 손주들도 이제 할머니를 안 좋아할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요. 밤마다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옆집에 들릴까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어리석었을까요? 68년을 살았는데 사람도 제대로 못 봤어요. 사기꾼한테 속아서 평생 모은 걸 다 날렸어요.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살까요? 또 다른 외로운 노인을 찾아다니며 사기치고 있을까요? 수급자가 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복지사가 방문하겠다고요. 집 상태를 확인한다고 했어요. 젊은 복지사가 왔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친절했어요. 근데 그 친절함이 더 창피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한테 제 가난한 모습을 보이다니요. 복지사가 물었어요. 자녀분들은 왜 안 모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자식들 패기치고 싶지 않다고요.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고 자주 연락하시라고요. 복지사가 간 뒤에 생각했어요. 맞아요.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는 재혼하면서 그걸 잊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어요. 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보내세요. 저는 고민됐어요. 가고 싶긴 한데 며느리 눈치가 보였어요. 결국 갔어요. 아들 집에요.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라고 달려왔어요. 근데 저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얼마 만에 먹어보는지 몰라요. 원룸에선 라면이랑 김치만 먹었거든요. 며느리가 만든 갈비찜 전 나물들이 너무 맛있었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눈물을 참았어요. 식사 후에 아들이 용돈을 줬어요. 100만 원이요. 명절이라고 평소보다 많이 준 거예요. 며느리도 옷을 하나 줬어요. 새 옷이었어요. 예쁜 블라우스였어요.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미안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원룸에요. 아들이 준 100만 원을 통장에 넣었어요. 며느리가 준 옷은 옷장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늙었어요. 정말 많이 늙었어요. 재혼하기 전만 해도 6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지금은 70대 후반 같아요.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도 하얗게 샜어요. 3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좋지 않았어요. 혈압은 계속 높고 당뇨는 악화됐고 골다공증도 있대요. 약은 먹고 있어요. 근데 운동은 못해요. 밖에 나가기 싫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거든요. 영양가 있는 음식도 못 먹어요. 돈이 없어요. 90만 원으로 한 달 살려면 제일 싼 거 먹어야 해요. 고기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아프면 어떡하죠? 입원하면 돈 들잖아요. 제게 그런 돈 없습니다. 친구가 우연히 마트에서 저를 봤대요.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고르고 있는 저를요. 친구가 전화했어요. 오늘 본 게 너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발뺌했어요. 근데 소문이 났나 봐요. 며칠 뒤에 친구 하나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 열었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서 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다 말했어요. 재혼했다가 사기당한 거요. 돈 다 날린 거요. 집 팔고 여기로 온 거요. 친구가 울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가 돈을 주고 갔어요. 50만 원이요.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친구가 억지로 놓고 갔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다른 친구가 왔어요. 반찬을 들고요. 직접 만들었다고 했어요. 김치, 나물, 멸치볶음, 장조림이요. 냉장고에 넣으면서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친구잖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힘들면 말해. 또 울었어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도와줬어요. 어떤 친구는 쌀을 가져왔고 어떤 친구는 과일을 가져왔어요. 다들 제 사정을 안 거예요. 고마웠어요. 근데 동시에 창피했어요. 68년을 살면서 친구들한테 동정받는 처지가 됐어요.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있다고 참여하라고요. 일주일에 3번 점심을 무료로 준대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무료 급식이요. 그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돈을 아낄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 점심을 안 사 먹으면 10,000원씩 절약되는 거잖아요. 한 달이면 12만 원이에요. 그 돈이면 병원비를 낼 수 있어요. 결국 신청했습니다. 첫날 무료 급식소에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 서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가난한 노인들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밥을 받았어요. 국, 밥, 반찬 3가지요. 소박했어요. 근데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68세가 되어서 무료 급식소에서 밥을 먹다니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여기 처음 오시나 봐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부끄러워 마세요. 우리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창피했어요. 정말 많이요. 밥 먹으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 봐요. 빨리 먹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또 울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추락했어요. 무료 급식소를 다닌 지 한 달쯤 됐을 때예요. 거기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75쯤 돼 보이셨어요. 말씀을 걸어오셨어요. 혼자 사시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도 혼자 산다고 하셨어요. 그 할아버지도 저랑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재혼했다가 사기당했대요. 집도 날리고 돈도 날렸대요. 지금은 고시원에 산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가 너무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외로움 때문에 재혼했어요.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틀렸어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더 외로워요. 원룸에 혼자 있으면서 후회만 해요. 왜 그때 혼자 살 걸 그랬을까? 외로워도 참을 걸 그랬을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많다고요. 나이 들어서 외로워서 재혼했다가 사기당하는 노인들이요. 뉴스에도 자주 나온다고요. 근데 당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래요. 조심하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듣지 않았다고요. 저도 들었어요. 자식들이 말렸잖아요. 친구도 말렸고요. 근데 저는 무시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어디예요. 다른 노인들한테 제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혼 조심하라고요. 특히 나이 들어서 재혼은 정말 위험하다고 말해줘야겠어요. 복지관에 전화했어요. 제 경험담을 이야기해도 되냐고요. 노인들 모임에서요. 복지관에서 좋다고 했어요. 일주일 뒤 복지관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노인들이 30명쯤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어요. 떨렸어요. 근데 해야 했어요. 제 실수를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68세 여성입니다. 재혼했다가 평생 모은 돈 전부 날렸습니다. 집도 팔았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수급비 받으며 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1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외로웠던 것부터요. 복지관에서 만난 남자 재혼 결정 처음엔 좋았던 시간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주고 갚았던 건 명품 가방 선물 그리고 5천만 원 사기당한 것까지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우시더라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어요. 용기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다고요. 후회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정말 많이 후회된다고요. 재혼만 안 했어도 지금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고 있을 거라고요. 자식들한테 짐도 안 됐을 거고요. 그 할머니가 또 물었어요. 그럼 혼자 사는 게 답이냐고요. 외로운 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말했어요. 혼자 살아도 돼요. 친구들 자주 만나고 자식들 자주 보고 취미 생활하면 돼요. 그게 재혼보다 100배 나아요. 외로움은 누가 옆에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으면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저는 재혼했을 때 더 외로웠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같은 집에 사니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어요. 나이 들어서 재혼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자식 문제, 돈 문제, 습관 차이, 건강 문제요. 젊을 때는 서로 맞춰갈 수 있어요. 근데 60 넘으면 이미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안 맞아요. 싸우기만 해요. 가장 무서운 건 재산 사기예요. 저처럼 당하는 노인들이 정말 많대요. 외로움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다고요.
친절하게 굴다가 신뢰 쌓으면 돈을 뜯어가요. 그리고 사라져요. 조심하셔야 해요. 재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것만 해주세요. 재산 분리 계약서 쓰세요. 법적으로 재산을 지키세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아무리 남편 아내라도요. 차용증 없이 빌려주면 못 받아요. 저처럼요. 그리고 자식들 말을 들으세요. 자식들이 반대하면 이유가 있어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들, 딸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자식들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낯선 사람보다요. 이야기를 마쳤어요. 사람들이 또 박수를 쳤어요. 어떤 할머니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덕분에 정신 차렸다고요. 재혼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다행이에요. 저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줄면요. 복지관에서 나왔어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니 뿌듯했어요. 이렇게라도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늙어 보였어요. 근데 조금 달라 보였어요. 표정이요. 전보다 덜 우울해 보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딸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강연했다고 제 경험담 이야기했다고요. 딸이 기뻐했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그렇게 의미 있는 일 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오랜만에 딸을 기쁘게 해준 것 같았어요. 아들도 좋아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용기 내신 거 자랑스럽다고요. 제 실수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계속하시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응원해 줬어요. 힘이 났어요. 다른 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와서 강연해달라고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갈 수 있는 곳은 다 갈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지금 제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평생 모은 돈도 날렸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니까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외로워도 견딜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자식들 보고 강연 다니면서 살 거예요. 재혼 같은 건 다시는 안 해요. 한 번으로 충분해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나이 들어서 재혼하지 마세요. 외로움이 두렵더라도요. 혼자 사는 게 100배 나아요. 제가 증명이에요. 재혼했다가 전부 잃었어요. 돈도 집도 자존심도요. 자식들을 소중히 하세요. 낯선 사람보다 가족이 먼저예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취미 생활하세요. 봉사 활동하세요.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제 실수를 교훈 삼아 주세요.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8세 아직 살 날이 남았어요. 비록 가난하지만 의미 있게 살 거예요. 다른 노인들 돕고 자식들 사랑하고 친구들과 웃으면서요. 재혼으로 잃은 게 많지만 배운 것도 있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요.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거예요. 혼자 산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일 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한테 맞출 필요도 없어요.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친구들이랑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면 돼요. 그게 훨씬 좋아요. 불편한 사람이랑 매일 같이 있는 것보다요. 딸들도 자주 만나면 돼요. 손주들도 보고요. 제 집이니까 편하게 놀러 오라고 하면 돼요. 재혼한 남편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편한 관계요. 취미 생활도 하면 돼요. 노래교실 다니고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친구도 생기고 삶이 풍요로워져요. 남편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패키지 여행 신청해서 가면 돼요. 요즘은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 많잖아요.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가고요. 불편한 남편이랑 억지로 가는 것보다 친한 친구들이랑 가는 게 100배 즐거워요. 책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어요. 밤새도록 읽고 싶으면 읽으면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텔레비전도 보고 싶은 거 보면 돼요. 드라마 정주행해도 되고 예능 봐도 되고요. 채널 싸움 안 해도 돼요. 집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어요. 좋아하는 꽃 놓고 예쁜 커튼 달고 아늑하게 만들면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내 집이니까요. 내가 편한 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요리도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싱겁게 먹고 싶으면 싱겁게 하고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매콤하게 하고요. 상대방 입맛 맞출 필요 없어요. 내 입맛대로 하면 돼요. 혼자 먹어도 맛있어요. 돈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내 맘대로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손주들한테 용돈 주고 싶으면 주면 되고 친구들이랑 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요. 건강관리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병원 갈 시간도 내 맘대로 정하고 운동도 하고 싶을 때 하고요. 누군가 돌봐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어요. 내 건강만 챙기면 되니까 오히려 더 잘 챙길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외롭지 않아요. 처음엔 좀 그래도 시간 지나면 편해져요. 내 시간, 내 공간, 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저는 결심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의미 있게 살기로요. 다른 노인들한테 제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거예요.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불편한 사람이랑 평생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외로움은 참을 수 있는데 불행은 참기 힘들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66,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내 방식대로요. 친구들 자주 만날 거예요.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갈 거예요. 딸들이랑도 편하게 지낼 거예요. 손주들 봐주고 같이 밥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낼 거예요. 새로운 취미도 찾을 거예요. 그림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수채화요.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시간도 있고 자유도 있으니까요. 봉사 활동도 해볼 거예요. 복지관에서 식사 봉사 같은 거요. 남을 돕는 게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요. 제 집을 예쁘게 꾸밀 거예요.
꽃도 많이 키우고 아늑하게 만들 거예요. 내가 편안한 공간이요. 친구들 초대해서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집이요. 책도 많이 읽을 거예요. 밤새워 읽고 싶은 책들이 쌓여 있어요. 이제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잘 챙길 거예요.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요. 나를 위해서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내 힘으로, 내 다리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요. 감사합니다.